1750년 에도 시대의 한 초라한 대장간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망치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산파의 손은 숯검댕으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고 아이를 받아드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달궈진 쇠를 두드리는 걸 멈추지 않죠. 이 아이의 운명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불과 쇠를 다루며 사무라이들의 칼을 만들어야 하는 도공의 삶. 영광은 전부 칼을 휘두르는 자의 것이고 만든 자는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망가져가는 그런 삶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자장가를 들으며 잠드는 동안 저는 아버지의 망치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쨍쨍 쉬고 쨍쨍 쉬고, 이 리듬이 제 심장 박동이 되었고 운명이 되었고 나중에는 장송곡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저희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는데 대장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밤낮 없이 하늘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등 뒤에서는 부적을 만지작거렸거든요. 도공 집안은 저주받았다고들 했습니다. 신의 손재주를 받았지만 그 칼에 갇힌 영혼들에게 평생 시달린다고 말이죠.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장난감 대신 대장간 불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연기에 이끌려서 마치 불나방처럼 그쪽으로만 향했던 거죠. 제가 처음으로 뱉은 말은 엄마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태츠, 쇠라는 뜻이었는데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받은 존재였던 겁니다. 피 속에 쇠가 흐르고 뼛속까지 숯검댕이 스며든 그런 존재 말이죠. 어린 시절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른 5살짜리들이 나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저는 숯덩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 놀이터는 녹은 쇠가 튀면 눈이 멀 수도 있고 망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작업장이었거든요. 대장간에서는 유령처럼 움직여야 했는데 아버지가 망치질하는 중에 깜짝 놀라게 하면 몇 시간의 작업이 망가질 수 있었고 그러면 몇 주 동안 흔적이 남는 매를 맞았습니다. 제 일과는 이랬죠. 팔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풀무질을 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때까지 숯을 나르고 무릎에서 피가 날 때까지 쇳가루로 시커멓게 물든 바닥을 닦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시를 배웠지만 저는 소리만으로 쇠의 등급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탄소가 많은 쇠는 종소리처럼 맑게 울리고 탄소가 적은 쇠는 젖은 나무 토막처럼 둔탁하게 소리 나거든요. 동네 아이들은 저를 킴으로 연기아이라고 불렀고 제가 다가가면 도망쳤습니다. 저는 늘 숯과 탄 쇠 냄새가 났고 옷은 군데군데 그을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불꽃에 타서 짧아져 있었죠. 친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대장간과 이게 평생 제가 알게 될 전부라는 깨달음만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수련은 정화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손이 감각을 잃을 때까지 얼음장 같은 산골물에 담그고 사흘 동안 굶으면서 아버지의 망치질 하나하나를 지켜봤죠. 깨끗한 손, 빈 배, 집중된 마음, 아버지는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불순물은 결함 있는 쇠를 만든다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공일은 그냥 기술이 아니라 종교였고 저는 비참한 수도승이 되려는 참이었다는 걸 말이죠. 첫 번째 수업은 고철을 접는 것이었습니다. 체리빛 붉은색이 될 때까지 달구고 평평하게 두드리고 접고 또 반복하고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이걸 계속했습니다. 틀리면 저녁을 굶었고 일상은 감옥이 되어갔죠. 새벽녘에 일어나서 14시간 동안 통제된 폭력으로 쇠를 다듬고 연기 냄새가 배어든 집자리 위에 쓰러지듯 눕는 게 하루였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대장간 폐병에 걸렸는데 쇳가루를 들이마셔서 생기는 지독한 기침이었죠. 10살 때쯤엔 망가진 폐의 느낌으로 날씨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화상은 11살 때 입었습니다. 녹은 쇠가 팔뚝에 튀어서 눈물방울 모양의 흉터가 영원히 남았죠. 30초쯤 울었을 때 아버지가 뺨을 때려 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쇠는 고통으로 가르친다. 똑똑한 놈은 알아듣는다. 아버지는 으르렁거렸고 흉터는 제 서명이 되어갔습니다. 각각의 자국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교훈을 배웠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등에도 손에도 발에도 흉터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훈장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배우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요. 13살이 되자 타마하가네를 다룰 자격이 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타타라 재령공들이 배달해주는 신성한 보석 같은 쇠 말이죠. 그걸 손에 들었을 때 손이 떨렸는데 한 번의 실수가 우리 가문을 몇 세대에 걸쳐 파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접고 용접하고 다시 접고 보통 겉쇠만 12번 정도 반복했는데
마법의 숫자를 쫓는 게 아니라 균일한 탄소 분포와 깨끗한 결정 구조를 쫓는 것이었죠. 완벽하게 달구고 금 가지 않게 두드리고 정확하게 접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동작을 지켜보면서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실수하면 고통으로 교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피의 헌납은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끌이 미끄러지면서 손바닥이 찢어졌고 피가 달궈진 쇠 위에서 지직거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네 피가 쇠와 하나가 됐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든 칼에는 만든 자의 영혼 일부가 담긴다고요. 시적으로 들리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수십 년 동안 문자 그대로 피를 흘려가며 일하는데 영광은 전부 사무라이 차지라는 거잖아요. 담금질은 제가 가장 두려워한 과정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작업 끝에 칼의 운명이 한순간에 결정되거든요. 어두운 대장간에서 색깔로 온도를 가늠하다가 날 쪽을 아래로 해서 물에 담급니다. 온도나 각도나 진흙 바르기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칼이 휘거나 갈라지죠. 몇 주간의 작업이 쉿소리와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담금질은 첫 입맞춤보다 더 기분 좋았습니다. 사실 첫 입맞춤은 한참 뒤에야 하게 됐지만요. 첫 번째 실패는 어린 시절이 죽는 거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울게 했습니다. 저는 쇠를 직접 재련하지 않았고 타타라 재련공들이 타마아가네를 배달해줬죠. 저는 파단면과 경도로 판을 분류하고 미즈헤시와 카와리, 오로시로 탄소를 조절한 뒤에야 단조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술은 여기서 시작됐고 매 단계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었으며 매 결정이 사무라이의 생사를 좌우했습니다. 그 무게가 납처럼 어깨를 짓눌렀죠. 제 전문 분야는 비밀 야키치치 배합이 되었습니다. 진은 물, 숯가루, 간, 돌을 섞어서 날 쪽에는 얇게, 등 쪽에는 두껍게 발라 하몬을 그려내는 거죠. 잘못 바르면 칼이 망가지고 제대로 바르면 칼에 생명이 깃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친 형태와 기초 연마까지만 했고 그 다음엔 토기시가 몇 줄을 들여서 제가 쇠 속에 숨겨둔 결과 하몬을 드러냈습니다. 제 첫 걸작은 포착된 달빛처럼 나타났는데 하몬이 잔잔한 물 위에 벚꽃을 닮았죠. 우연히 나온 결과였고 저는 수십 년을 그걸 재현하려고 애썼습니다. 한순간 이 집착을 이해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전 세대들이 이 일에 평생을 바쳤는지를요. 하지만 현실이 덮쳐왔죠. 저는 20살에 이미 몸이 망가져 있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으며 괜찮은 칼을 딱 하나 만든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40년을 더 해야 하는데 말이죠. 사무라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솜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거죠. 그들은 자기 목숨을 제 작품에 맡기는 건데 그 압박감은 다이아몬드도 부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도쿠가와 태평성대의 제 칼은 전쟁터보다 신분과 명예와 평판을 결정했고 평판은 경력을 죽이는데 실제 칼만큼이나 확실했습니다. 첫 번째 큰 주문은 젊은 사무라이를 위해 석 달 동안 하루 18시간을 일한 작업이었습니다. 완성된 칼을 바칠 때 그는 나를 시험해보더니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쓸만하군. 그렇게 말하고는 값의 3분의 2만 지불하고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걸어나갔습니다. 계급 구조가 선명해졌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목숨을 제 작품에 의지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냥 장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칼은 만들지만 다이쇼를 찰 수는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여행할 때 상인용 와키자시 정도. 사무라이의 특권은 절대 아니었죠. 존경은 받았지만 그들의 원밖에 있었고 명예의 도구를 만들면서도 명예를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광의 도구를 단조하면서도 영원히 그림자 속에 사는 게 제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칼이 결투 중에 갈라진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 가문이 배상을 요구했고 제 이름은 그 지방 전체에서 욕이 되었습니다. 어떤 칼이 실패할지 누구의 평판이 제 실수값을 치를지 걱정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기 어려워졌죠. 명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두들 제 서비스를 놓고 경쟁했고 칼 하나에 마을 하나를 살 수 있는 값이 붙었죠. 하지만 명성은 불가능한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칼이 이전 작품을 뛰어넘어야 했고 매번 날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보다 더 날카로워야 했습니다. 기적을 주문받아 만들어내면서 몸은 무너져가고 있었죠. 도제들은 제가 들어가면 고개를 숙였는데 전설적인 스승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친절하게 대하려 했지만 이 일은 냉혹함을 요구했죠. 부드러운 훈련은 약한 장인을 만들고 약한 장인은 결함 있는 칼을 만들고 결함 있는 칼은 사람을 죽이니까요. 저는 탁월함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의 순환을 이어갔습니다. 육체적 대가가 쌓여갔습니다. 대장간 불로 시력이 흐려지고 폐는 숟가루로 가득 찬 가죽 주머니 같았고 관절염이 손을 공격했습니다. 떨림이 생겨서 기술을 수정해야 했죠. 명성과 숙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같은 그을음 묻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제 작품이 만들어낸 영광을 휘둘렀고
저는 대장간 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필수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요. 섬세한 작업 중에 손이 떨렸는데 저를 전설로 만든 그 정밀함을 떨림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작업을 도제들에게 맡기고 공은 제가 가져갔는데 도둑질 같은 기분이었지만 대안은 평생의 작업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이었죠.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늙은이가 솜씨를 잃어가고 있다고요. 도제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제가 언제 물러날지 궁금해했습니다. 높은 지위의 가신 주문이 거의 참사로 끝날 뻔했는데 떨리는 손이 중요한 담금질을 망칠 뻔한 거죠. 칼은 간신히 살아날았지만 저는 치욕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알았습니다. 제 경력은 승리가 아니라 점진적인 쇠퇴로 끝나가고 있었고 매 작업이 악화되는 능력에 맞선 필사적인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가르치고 품질 관리하는 쪽으로 옮겨갔는데 품이 있지만 40년간 직접 쇠를 다듬던 사람에게는 처참한 일이었죠. 완성된 칼을 집착적으로 만지며 제 손이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58살, 손이 망치를 간신히 잡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바꾸는 마지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테에시라는 젊은 사무라이가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절망적인 결투를 준비하며 제 최고의 작품을 요청한 거죠.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보였는데 절망과 명예가 뒤섞인 젊은 시절의 저를 떠올리게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논리에 어긋나게 저는 남은 힘을 마지막 걸작 하나에 쏟아부었죠. 비밀리에 작업하며 마지막 남은 귀중한 타마 하가네를 썼고 50년에 걸쳐 다듬은 기술로 접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찌 된 일인지 옛날의 정밀함을 되찾았습니다. 나타난 하모는 달빛 아래 흐르는 물을 닮았는데 제가 이룬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무늬선이었죠. 석 달의 고통 끝에 제 평생에 축적된 기술로 윙윙거리는 것 같은 칼이 나왔습니다. 완성된 칼을 테에시에게 바쳤을 때 그는 천천히 뽑아서 균형을 시험했습니다. 칼날이 빛을 포착한 번개처럼 잡았고 한순간 이 전투로 단련된 무사의 눈조차 경애로 커졌죠. 이런 완벽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속삭이며 어떤 사무라이도 제게 한 적 없을 만큼 깊이 절했습니다. 그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대결을 위해 떠날 때 저는 스스로에게 드문 자부심의 순간을 허락했습니다. 테에시는 불가능한 역경을 딛고 결투에서 승리에 돌아왔지만 승리를 독차지하는 대신 전례 없는 일을 했죠. 영주 앞에 무릎 꿇고 선언한 겁니다. 승리는 자신의 검술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한 칼을 만든 명장에게 있다고요. 이 승리는 존경하는 장인의 것입니다. 그가 듣는 모든 이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의 쇠가 제 손을 이끌었고 당신의 혼이 이 싸움을 이겼습니다. 라고요. 제 마지막 칼 소문이 다이뮤에게 닿았고 저는 번의 후원과 녹봉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을 작품 옆에 올려놓을 명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림자에서 햇빛 속으로 걸어 나왔죠. 제 이름이 전설적인 무사들에게나 쓰이는 경외로 불렸고 시인들은 패배를 승리로 바꾼 장인에 대한 시를 지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장인이 잊혀져 죽는 동안 저는 명성보다 드문 것을 얻었다는 걸요. 그토록 오래 침묵 속에서 섬겨온 무사 계급에게 인정받은 겁니다. 3년 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림자 속이 아니라 항상 받아야 마땅했던 존경 속에서였습니다. 장례에는 전국에서 사무라이들이 왔고 테에시는 제 마지막 걸작을 호위대처럼 들고 있었죠. 제 묘비에는 새로운 글이 새겨졌습니다. 명장 도공, 그 쇠로 패배에서 승리를 새겨낸 자라고요. 칼은 저보다 오래 살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제 이름을 전설로 전해갑니다. 때로는 수십 년을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은 뒤에도 가장 잊혀진 영혼조차 햇빛 속의 순간을 찾게 됩니다.